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10강이 끝났습니다. 10강으로 해서 1단원이 정리가 됐죠. 사실은 1단원은 더 많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딱 배분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균일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욕심을 내봤는데요. 사회계약설, 그리고 특히 정부 형태 같은 부분은 개념 강의 통해서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 개념 탄탄하게 다져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해서 4강 동안 11, 12, 13, 14강까지 해서 그동안 1단원에서 풀지 못했던 문제들, 남겨두었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음악 다 끝났나요? 네, 선생님이 홀수강의 음악 소개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왔던 노래는 푸른 하늘에 눈물 나는 날에는 이라는 노래입니다. 선생님 얘기랑 그 다음에 노래 가사랑 섞여서 잘 노래 가사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서 선생님이 한번 노래 가사를 말해주면 갑자기 나에게 올 많은 시간들을 이제는 후회 없이 보내리 어두웠던 지난 날을 소리쳐 부르네. 왜 이렇게 높게 잡았을까요? 아무튼 나에게 올 많은 시간들을 이제는 후회 없이 보내겠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서 그 부분 틀어달라고 PD 선생님께 부탁을 했었거든요. 지금 10강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좀 어느 정도 되셨을 겁니다. 하면서 지루해 하면서 하기 싫다고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는 학생들도 있었을 테고 뭐 정치만 하느라고 언수에는 조금 밀어놨던 학생들이 있을래나? 아무튼 그랬을 텐데 또 시간이 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더 많습니다. 수능까지. 그래서 그 시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힘내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지금 이 노래가 눈물 나는 날에는 이라는 노래인데 지금 여기 조연출 선생님은 모른다고 하고요. 카메라 감독님은 아시고 이게 한참 된 노래입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요. 이 멜로디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튼 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교재 이제 8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이제 그동안 개념 정리했던 부분들을 문제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 8페이지에 보면 국가 정치 생활이라고 나와 있고 선생님이 1강에서 이 부분을 하면서 사회계약서를 1강의 부분으로 다뤘습니다. 여러분 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4번하고 5번 통해서 사회계약 국가 성립을 설명하는 이론들 5가지 나와 있고 그중에서 사회계약서 5번에 홉스, 로크, 루소 간단하게 표를 통해서 정리해 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념 강의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라는 말씀.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자료실에다가 이 사회계약서 문제만 다 뽑아서 사회계약서 문제만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필수 자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정치의 의미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넓게, 좁게. 그래서 집단현상설, 국가현상설 했던 그 부분들 있죠. 그 부분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부분 하나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10페이지 아래쪽에 정치 권력의 정당성 있습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 합법성, 도덕성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은요. 1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2페이지부터 해서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는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그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 풀어가는데 이 문제 안 푸셨으면 먼저 스톱하시고 문제부터 먼저 푸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제 먼저 풀어놓고 확인하시는데요. 선생님이 이 심화 강의 문제풀이 첫 시간이니까 조금 잔소리를 하자면 작년에 무려 수능에서 70% 연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6월달, 6월달에 50%, 9월달 모의평가에서 60% 연계가 됐어요. 그리고 6월달 모의평가에서는 이 수능특강 교재 전체를 가지고 50% 연계가 됐는데 학생들이 눈치를 잘 못 챕니다. 그럼 자 보세요. 문제를 너무 못 내가지고 여러분이 연계를 눈치 못 채는 겁니까? 분명히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가셔서 몇 번이나 검토하고 봐가면서 낸 정말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온갖 정성이 들어간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6월 모의평가에서 절반의 수능 특강에서 연계를 해서 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채지 못한 이유는, 그 이유는 정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답 맞추고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아, 연계 교재니까 문제 풀어야지, 풀고 땡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연계란 어떻게 하냐면 지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른 것을 묻는다거나 또 이렇게 또 지문을 통해서 다른 확장된 개념들을 묻고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 지문이나 그다음에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고 그냥 풀이만 한 것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수능 특강이 조금은 편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심화 강의가 생긴 것은 문제 하나하나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지금 다 풀었을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이제 같이 지문까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번 문제부터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수능 실전 문제 지금 교재 12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국가의 성격이라고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국가의 성격, 국가의 특징, 우리 4가지 배웠죠. 문제를 안 풀고 그냥 지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들 보면 여기부터 그냥 막 들어가요. 근데 분명히 문제 속에서 좁혀줍니다. 우리가 공부할 부분을요. 아니,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 중에서 어떤 것을 출제했는지 좁혀줘요. 그래서 자, 보세요. 국가의 성격 4가지가 있었죠. 국가는, 그쵸, 지속성. 쉽게 멸망하지 않는다.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포괄성. 그리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싫어 하고 나갈 수 없다라고 했었죠. 구속성. 그리고서 선생님이 별표 쳐서 제일 중요한 국가의 성격이 바로 강제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문제에서 국가의 성격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으면 국가의 성격 4가지 떠올리면서 그 중에서 강제성 바로 떠올랐어야 합니다. 네. 그럼 사실 이제 문제 간단히 읽고도 갈 수가 있죠. 해볼게요. 성춘향은 얼마 전에 우연히 이몽룡을 만나서, 둘이 잘 어울리는 사이인데 왜 이름을 이렇게 했을까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지속해 왔는데, 하지만 알고 보니 이몽룡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대요. 이런 못된 놈을 만나, 그쵸? 이에 격분한 성춘향은 인터넷 게시판에 이몽룡의 실명과 함께 다니는 회사까지 언급하면서 비난하는 글과 그의 사진까지 올려버렸답니다. 네, 이몽룡은 수많은 네티즌의 악플에 시달리다 결국은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다. 게다가 성춘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가족들과 함께 이몽룡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지금 무단 침입했고요. 이 사람 실명과 다니는 회사까지 인터넷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쵸? 보세요. 그동안 자신이 선물한 것과 가전제품 일부까지 들고 갔습니다. 무단 침입해서. 이에 이몽룡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성춘향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여 그녀를 고소하였고, 결국 오히려 성춘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보세요. 분명히 성춘향은 이몽룡 때문에 자기의 권리 침해도 당하고 행복도 추구권도 훼손되고 막 어쨌든 자기의 그 기본적인 정말 아픔을 가져다준 나쁜, 그리고 속였잖아요. 그쵸? 분명히 성춘향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가 자신의 그 권리를 스스로 구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죠.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으니까 얘 인터넷에 실명 올려야지. 내가 이렇게 피해 당했으니까 쟤네 집에 쳐들어가야지. 자기의 권리를 자기 스스로 구제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자기 스스로 구제하는 걸 허용하다 보면 사회가 너무 혼란해진다. 그리고 정말 사회적 약자들 있죠? 이 약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보세요. 왜냐하면 이몽룡의 행위는 괘씸하지만 초상권을 침해했죠. 인터넷에. 그리고 무단 가책 침입 등 법에 근거한 방법 이외의 해결책을 스스로 모색했어요. 즉 자력 구제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것. 이 자력 구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요? 국가만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이것은 특성이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의 강제력을 행사해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으려고 하는 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 통해서 국가만이 강제성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한번 볼까요? 네. 국가는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기능을 한다. 그쵸? 포괄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지문 통해서 이거 유추해내면 맞지 않겠죠. 그쵸? 다음이요. 사회의 모든 분쟁은 국가를 통해서만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약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른 학생들도 있나요? 사회의 모든 분쟁들이 일어나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민사 소송을 하기 전에도 개인 간의 타협을 하도록 먼저 권고하죠. 그래서 모든 분쟁은 국가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세 번째 볼까요?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개인의 행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와 개인을 두고 봤을 때 국가가 더 우선이다 라고 하는 국가지상주의적 그런 관점인데 그 얘기가 아니죠. 국가의 성격, 강제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다음 볼게요. 국가는 그렇죠. 물리적인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지금 여기 제일 마지막 줄 밑줄 그런데 보면 법에 근거한 방법 이외에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개인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강제력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행사한다라고 하는 4번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국가는 개인의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보다 4번이 훨씬 더 여기 국가의 성격을 추론해낼 수 있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딱 보시면요. 이 이제 지문은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든지 여러분 하나하나 세세히 보셨으니까 문제 통해서 나중에 딱 이거 연계됐구나라는 것들 여러분이 스스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보세요. 다음은 정치 수업 시간에 교사가 그렇죠? 여기 국가의 성립에 대한 하나의 학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재에 국가가 왜 성립하게 되었는지 그 학설 5가지를 배웠죠. 생각나세요? 가족설 배웠고요. 그쵸? 재산설, 신의설, 신의 뜻으로 신의설, 재산설, 그 다음에 계급설,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이렇게 배웠습니다. 국가 성립 이론 5가지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보세요. 이렇게 5가지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거 사회계약설이었죠. 다시 말하면 국가는 개인들이 필요해서 계약을 통해서 동의해서 만들어낸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국가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거다. 그에 반해서 이 계급설은 사회계약설을 비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뭐냐면 이 계급설에서는 국가는 이 지배계급을 도와주기 위한 지배계급을 위한 그런 수단이다. 지배계급만 이익만 옹호하는. 그래서 끝에 가서는 국가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국가 소멸론까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급설은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 그에 비해서 사회계약설은 국가는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인들이 동의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보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그대로입니다. 말뜻 그대로 가족설, 신의설, 재산설. 그러면 이 지문이 이 국가 성립에 대한 하나의 학설 중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찾아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초기에 인간들은 자연 속에서 수렵과 채집득을 하면서 겨우 먹고 살았대요. 네, 그러네요.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렇죠. 신석기 혁명, 농업혁명, 그래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농경생활을 하게 되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떠돌다가. 그러다 보니 잉여 생산물, 여러분 잉여 생산물이 뭐죠? 남는 거, 그렇죠? 남는 게 생기고 이 남는 생산물이 많은 사람, 먹고도 남는 거, 이거 저축해 놓는 거,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 부자들이 권력을 갖게 되었다 이랬습니다. 즉, 이 부자들이 지배계급이 된 거네요. 부자네? 지배계급이네? 재산설이야? 계급설이야? 네, 헷갈려요. 더 가보겠습니다. 이후 정복전쟁이 잦아지면서 지배층은 피지배층에게 보다 많은 현물, 즉 세금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인 수탈 조직. 자, 보세요.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체계적으로 약탈하기 위한 그 조직, 그게 바로 국가다라고 본 거죠. 국가를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나오죠? 더 해볼게요. 이 과정에서 국가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이 학설은 지배층이 피지배층의 노동력, 현물을 착취하기 위해 국가를 세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국가 성립 이론 중에 무엇이죠, 여러분? 저 계급설이죠. 그렇죠?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그렇죠? 지배계급을 위한. 그래서 국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계급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해가지고 우리 계급설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해봅시다. 1번, 국가는 가부장제에서 출발했다. 뭡니까? 가족의 권한이 제일 사람들의 권력이 커져서 예, 부족이 되고 씨족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되고 뭐죠? 가족설이죠. 가족설.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힘. 초자연적인 힘. 이게 뭘까요? 초자연. 신의 힘이지. 그치? 신의 설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볼까요? 세 번째. 국가의 성립 주체는 모든 국민이었음을 강조한다. 국가를 만든 건 국민이다. 국민이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사회계약서이죠. 그렇죠? 찾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네 번째 볼까요? 국가는 국민 전체, 즉 다수가 아니라 소수계층. 이 소수계층이 누구야? 지배층.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라고 본다. 이게 바로 계급설이고 계급설이 국가를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5번. 이해갈등의 해결사로서 국가의 역할 및 기능을 강조한다. 개인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조정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 그 개념이 들어간 그런 뭐 진술이 되겠는데 위의 내용은 바로 국가 성립에 대한 학설 중에 계급설 찾아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음 글의 A와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했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B는 몰라도 됩니다. 여기 통해서 유추해서 문제를 푸셔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A는 명확히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영토, 국민과 함께 그렇죠.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라고 했네요. 나와버렸습니다. A. 국가 구성의 3요소. 국가가 있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A 뭡니까? 주권이죠. 주권.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의 의사를 전반적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을 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빼앗겼다라고 말한 건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주권이 없어서 우리나라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의사결정권을 뺏겼으니까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중엔 주권, 이게 주권이 되죠. 더 읽어보면 모든 권력의 가장 위에 위치하는 아주 근원적인 힘인데 반해서 이거 볼게요. B는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합친 것. 그래서 구체적인 국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권이 그래 니네 입법, 사법, 행정 이런 통치 권력,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근데 B 몰라요. 선생님 B 안 배웠는데요. 네, 모르신 상태로 문제 푸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거 나온 거 모든 거 풀어라. 다시 한번 이 문제 속에서는 주권을 알고 있느냐. 근데 이 주권이 주권이 맡겨준 이런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이라는 게 있구나. 그게 바로 B구나 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B를 말하면 통치권이 되지만 네, 이거는 여러분 주권과 통치권을 나누고 이러는 것은 정말 그 대학교 1학년 가서 정치학 개론을 배울 때 이렇게 나오곤 하는데 여러분이 막 이걸 나눠서 막 공부하시고 이러라고 지금 통치권이 나온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B는 이 통치권은 주권에서 유래하고 주권에 의해서 조직된 권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주권은 A는 국민에게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B는 헌법에 의해서 구성된 국가기관한테 맡겨둔 겁니다. 네. 그래서 되셨죠? 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국제사회에서는 여기 함정이 조금 있을 수가 있네요. 국제사회에서는 A가 주권이죠. 주권은 원칙적으로 평등하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가 평등하다라고 봐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권 평등의 원칙입니다. 우리 뭐 사단원 가서도 이야기하게 될 텐데
뭐 우리나라나 정말 정말 가난한 IT 공화국이나 하나의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평등하다라고 원칙적으로는 평등하다라고 봅니다. 주권을 가진 모든 나라가 물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평등하다라는 말 맞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A는 주권은 꼭 알아라고 했죠. 이거 그쵸? 내부적으로는 최고성 그쵸?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독립성. 그래서 다른 나라가 간섭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간섭하면 안 되는 독립성 가진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답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기억, 니은 답 나왔습니다. 그렇죠? 기억에서 여러분 헷갈릴 가능성 있었다는 거. 원칙적으로 평등하다 해서 안 평등한데? 원칙은 평등한 거 맞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은 여러분 뭐 기본으로 암기하고 가는 상황이니까 아시죠? 너무 설명 많이 했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답 됩니다. 즉 통치권이라는 걸 자세히 몰라도 얼마든지 풀 수 있었고요. 위에서 통치권을 모르고 B로 그냥 놓고 그 의미를 머릿속에 이렇게 되새겨가면서 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럼 볼게요. 디귿. 민주국가에서 A의 소재가 변화할 수 있어요? 주권의 소재가? 민주국가에서 주권은 누가? 국민주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권의 소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B는 그렇지 않다. 자, 보세요. B는 헌법에 의해서 구성된 국가기관한테 맡겨둔 겁니다. 국가기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지금 주무르고 있는 지금은 이명박 정부. 근데 그 다음엔 다른 정부. 변하죠. 그렇죠? 통치권이 변해야지 더 민주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한 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국가에서는 B는 통치권은 국민의 대표가 행사하는 것이 그렇죠. 일반적입니다. 이것도 맞네요. 아까 기억, 니은 답이라고 했는데 기억, 니은, 리을까지 되겠습니다. 보시면 민주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데 국민이 모든 걸 직접 결정할 수 없으니까 통치 권력이라고 해서 국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권이 넘겨준 권력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권이 좀 맡겨둔 권력. 즉 대표한테 맡겨둔 권력이라는 거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답 여러분 잘 고르셨습니까? 네, 좋은 문제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죠. 글씨가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이셔야 될 텐데 뭐 다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느라고 다 채워 넣었으니까 여러분 다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재 보면서 보아가면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문제. 다음 가나는 근대 서양의 대표적인 두 사상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상가 3명 배우네요. 홉스, 로크, 루소. 그렇죠? 머릿속에 홉스, 로크, 루소 가운데 한 명이겠구나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밑줄 그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일찍이 인간은 보세요. 법률도 정부도 모르는 자연상태. 자연상태에 정의가 나와 있네요. 자연상태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상태라고 하고 즉 자연상태는 법률도 없고 정부도 없는 그런 상태. 즉 법과 제도라는 그런 규제가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자연상태라고 합니다. 원래 자연상태였대요. 여기까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더 가볼게요. 인간이 그쵸. 참 이 용어가요. 얘를 특징 짓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생명에 위험이 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연권을 갖고 있다. 잘 표시해 놓으세요. 누군지 지금 감이 옵니까? 네? 이 키워드 사실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해도. 더 가볼게요. 그러므로 인간은요. 계약을 맺어서 즉 법률도 정부도 없는 자연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와 평등할 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와 평등할 권리 이런 자연권을 지키지 못하고 생명을 위협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한대. 무섭네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은 계약을 맺어서 사회계약론자 이미 나오네요. 이 자연권을 포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포기하고 그 힘을 모아서 보다 큰 집단적 힘을 가지는 정치 사회를 만들어서 그 힘을 주권을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준답니다. 자연권을 포기하고 내가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걸 다 포기하고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준답니다. 그래서 자유나 생명의 안정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맡기고
그 각 사람은 법률에 따름으로써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누굽니까? 이거 누구죠? 홉스. 아우, 네, 맞습니다. 홉스지요. 그렇죠? 선생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홉스, 로크, 루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처음 배우는 거고 그때 막 집중도도 높고 막 처음 정치를 배우니까 홉스, 로크, 루소 다 잘 알아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 그리고 홉스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막 군주 주권 이런 걸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처럼 원래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이라는 거 홉스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꼭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권을 넘기는 거예요. 자연권 가지고 있었다는 거. 나중에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럼 왠지 아닌 것처럼 X하려고 한다? 네, 아니에요. 자연권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홉스도 국가를 만든 목적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즉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넘긴 겁니다. 즉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자 한다. 이것도 홉스의 목적. 이게 국가를 성립한 목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군주의 통치권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그렇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형성한 인위적인 결과물이래요. 그렇죠.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사회계약론. 여기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군주와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자연법에 의거하여 백성의 생명, 인권, 특히 재산을 강조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한테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사람 특히 재산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군주의 백성에 대한 권한과 백성의 군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계약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군주 자신에게 부여된 것 이상, 사람들이 군주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넘긴 것 이상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애초의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군주의 반기를 들 수 있다. 즉 뭐냐면 저항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나의 지문 속에서 보면 첫 번째 사회계약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형성한 인위적인 것이 국가다라고 하는 사회계약론 나와 있고, 재산 강조, 그 다음에 반기를 들 수 있다, 저항권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나는 로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고르실 수 있겠죠?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나와 비교한 가 사상가의 견해입니다. 가 홉스의 견해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홉스입니다. 해볼게요. 1번, 시민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홉스? 사회계약설 자체가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죠. 로크 아니에요? 아니지 않죠? 로크 들어가야죠. 둘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고요. 얘만의 특징이에요. 가만. 그 다음에 2번. 인민은 국가의 자연권 전부를 양도했다. 자, 여기 보세요. 자연권 포기했다. 홉스 맞네요. 홉스만 해당되는 거. 여기는요. 로크는 일부만 넘긴 거죠. 그쵸? 일부만 맡겼습니다. 일부 위임. 그래서 잘못하면 저항할 수 있는 권리 남겨둔 거예요. 본질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인간의 권리는 사회계약으로부터 유래한다. 아니죠. 자, 보세요. 인간의 권리,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권리, 자연 상태에서도 홉스 가지고 있었다고 했었고, 로크도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준 거. 네, 여러분 그거 생각나세요?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할 때 자연권 사상, 사회계약설, 그 다음에 계몽사상 이렇게 했을 때 세 개 다 하나의 연결고리 속에 있다. 즉 사회계약론자들 자연권, 자연스럽게 하늘이 부여한 권리가 각각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의 권리가 사회계약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늘이 부여한, 그러니까 아니죠. 둘 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인민의 동의에서 찾았죠. 둘 다. 계약을 맺었다. 예, 인간은 계약을 통해서 넘겨줬다. 계약을 통해서 넘겨줬다. 둘 다 똑같이. 그래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인민의 동의에서 찾았다. 이런 부분도 홉스에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역시 로크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둘 다한테 해당이 되니까 4번 정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개인의 안전과 평화 보장이다. 둘 다. 그렇죠? 둘 다. 이런 목적.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 보장이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국가를 만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통해서요. 홉스건 로크건 간에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고요. 네, 다음 문제. 5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정치 개념 찾아보랍니다. 사실 방금 전에도 나왔는데 볼게요. 시민 불복종할 권리는 무엇이냐면 헌법적 질서가 부정되거나 위협받는 경우도 물론이지만 단순히 정의에 반하는 내용의 개별 법령이나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시민 불복종 운동의 대표적인 거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했던 그 예전에 미국에서는요 흑인하고 백인이 버스에서 따로 앉았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흑인이 백인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근데 한 흑인이 힘들어서 백인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았다가 아주머니가 앉았다가 백인이 와서 비켜달라는데 힘드니까 안 비켜줬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처벌받으러 간 거예요. 법을 위반했다고. 흑백 분리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그거 참 잘못된 법이죠. 즉 잘못된 이런 법령이나 이런 정의에 반하는 그런 법령. 그래서 그 법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흑인들이 주도가 돼서 뭐 버스 안 타기 운동, 이런 불복종 운동을 했다고요. 그런 것이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면, 권리라면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헌법적 질서가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못한 이런 경우에 위협받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거래요. 헌법적 질서가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안 지켜지는 경우에. 그래서 국가의 최상의 권력으로부터 통치권은 모든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에서부터 나오며 만약 국가의 통치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이런 전제적으로 이루어지면 국민은 복종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 뭐냐면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여러분 저항권의 행사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할 때,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법 질서로서는 그걸 구제할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까지도 동반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 권리랑은 좀 다른 저항권, 실력 행사, 폭력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사된다. 실력 행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은요, 이 저항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아주 명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아닙니다. 4.19 혁명의 기본 정신을 이어받아 하면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이어받아 이런 식으로. 헌법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 3단원에서 자세히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개혁론자인 흡스는 이 저항권을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했다. 저항권을 인정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로크였죠, 로크. 그쵸? 아닙니다. 그쵸?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명문화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현재 국가 권력이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것을 구제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아주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힘까지, 폭력까지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카다피를 상대로 한 국민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저항권의 한 모습들이 되고 죽음도 불사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일체의 법적 구제 수단이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할 때, 지금 현재 있는 법 질서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지 못할 때 정당성이 인정한다.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6번 문제 볼까요? 자, 여러분 문제를 보셔요. 지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보는 거, 좁게 보는 거. 그렇죠? 크게 보는 거, 넓은 의미로 보는 거. 정치는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집단현상설. 정치를 좁게 바라보는 거.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 네,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국가현상설. 두 개 있다는 거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 나에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해볼까요? 네, 다른 의견, 다른 욕구,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인간은 사회를 영위하는 규칙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을 가지게 되고, 그쵸?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상이한 의견을 가지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네요.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은 이러한 규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혹은 이러한 규칙을 유지시키기 위해 타인과 또 함께 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의 본질은요, 종종 갈등 해소 과정으로 생각을 한대요. 정치의 본질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그 갈등은 사회 어디에서나 나타나니까 정치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러한 갈등 해소 과정은 대립적인 견해 혹은 경쟁적인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하는 것이다. 어디서나 일어나지 이런 거. 그렇죠? 가는 뭐예요? 정치를
집단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집단 현상설. 어떤 집단에서나 일어난다. 왜? 정치란 갈등 해소,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소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면 정치는 정말 넓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나와보세요. 첫 번째 줄에 뭐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정치는 국가와 관련되는 일이다. 끝났죠, 벌써. 그렇죠? 정치를 좁게 보는 국가 현상설이죠. 해볼까요? 네. 정치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요, 일상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공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 정치판에 있다 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고자 할 때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즉 정치라는 걸 굉장히 정치인들이 하는 것,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하는 걸 정치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뭐 국가의 일을 하는 걸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럴 때 쓰이는 정치라는 건 좁은 의미의 국가 현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국가도 다른 사회 집단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죠. 국가도 여러 개 사회 집단의 하나로서 사회 집단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다른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난다. 정치는 갈등 해소,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국가 권력의 획득이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는 건 갈까, 나일까? 나지. 그렇죠? 나. 왜? 국가와 관련되는 일이다라고 첫 번째 주제에 딱 명시하면서 권력 획득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보는 거, 정치를 좁은 의미 국가 현상으로 보는 거죠. 네, 니은은 틀렸습니다. 나라고 해야죠. 다음 볼까요? 나. 정치는 사회 엘리트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현상이라고 보죠. 그렇죠? 일부에 의해서, 정치인, 권력을 획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정치라고 본다면, 나는 일부의 사람들,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들, 엘리트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건 맞네요. 이제 마지막 볼까요? 나와볼게요. 정치는 미분화된 사회에서도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즉 정치는 이 국가, 제도, 또 구조가 나눠지고 이러기 전부터 있었던 현상이다 라고 보는 게 갈까, 날까? 가지. 그쵸? 가는 집단현상설. 집단현상설의 장점은 뭐냐면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 나타났던 정치현상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국가가 성립되는 시점이 있었을 겁니다. 이 국가 성립에 대한 다양한 학설들이 있고요. 자, 보세요. 정치를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 국가가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국가 성립 이전에도 분명히 정치현상, 이해관계의 대립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때의 정치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떤 거에 한계예요? 국가현상설이 이걸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보세요. 정치는 미분화된 사회, 다시 말하면 어떤 조직, 제도 이런 것들이 생기기 이전에 그런 사회에서도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 가가 되죠. 가. 그렇죠?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있죠? 네. 이제 다음 문제 볼까요?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빨리 풀어볼게요. 다음 글은요, 어느 사회계약론자래요. 아, 그러면 사회계약론자, 홉스, 로크, 루소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누군지 이제 찾아봅시다. 일부 사상가들은 주권이 인민으로부터 국가 통치자에게 양도 넘겨주거나 위임, 맡겼다는 것을 가정해서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주권은 양도하거나 위임은 이루어질 필요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양도 불가지. 그치? 양도 불가. 권리를 절대 넘겨줄 수 없다. 양도 불가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죠? 루소죠? 루소? 아, 이 사람 루소라는 거 바로 나오네요. 더 해볼게요. 인간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법에 직접, 그렇죠, 직접. 누구한테 권리를 넘겨줄 수 없으니까 내가 직접 해야지. 그렇죠? 직접 민주정치. 직접 민주정치. 강조했죠. 그래서 보시면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법의 직접 제정에 참여하고 가장 이상적인 주체는 그 자신들이며 각자 자신이 생활하는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죠. 국민이 주권을 가졌다. 국민이 최고의 주권을 가진 존재다. 국민주권도 맞죠. 여기 국민주권. 네. 그 다음에 볼게요.
모든 시민은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일을 결정하는 올바른 법을 제정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하며 피지배자가 곧 지배자여야 한다.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직접 민주정치 맞죠? 그렇죠? 네, 골라보겠습니다. 루소 찾았어요. 해볼까요? 네. 국가에 의해서 국가가 인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부여해 줬어요. 사회계약론자 원래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맨날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니죠. 2번 볼게요. 자연 상태에서 원래 인간의 본성은 두려움, 명예를 갖고 싶고 경쟁심. 이거 누구죠? 홉스죠. 홉스. 그쵸? 홉스니까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시민 전체의 의사, 공공선. 그게 바로 일반 의지지. 일반 의지에 입각해서 그렇죠.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공공선을 지향하는 상태로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 직접 민주정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하고 5번 해볼까요? 주권을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대표자 선출에 주권 누가 국민이 가졌고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직접이었죠. 대표자 선출 아니지요. 그 다음에 5번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누렸던 자유와 권리의 보전을 위해서는 통치 권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 통치 권력 절대 제한하면 안 돼. 다 넘겨줘야 돼. 강력하게. 이거 누구예요? 홉스죠. 홉스. 홉스 얘기니까 역시 아니죠. 정답 몇 번? 3번 고르시면 되죠. 사회계약서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지문 속에서 누군지 단서를 찾아내서 홉스인지 로크인지 루소인지 그리고 보기 속에서 그 해당되는 거 뽑아내는 거. 열심히 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들 또 심화된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시고 꼭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정치 수업 시간에 한 장면이래요. 밑줄 친 이것의 확보 요건. 이것의 확보 요건이래네요. 볼게요. 3.15 부정선거 결과 4.19 혁명. 그쵸?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해서 5.18 민주화운동.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당시의 정치 권력이 이것을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당시의 정치 권력이 뭐가 없었어요?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정치 권력의 정당성 확보 요건 생각나십니까?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는 획득할 때 선거 절차를 통해서 법에 따라 통치해야 되겠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되죠. 풀어보겠습니다. 네. 민주적 선거에 의해, 그렇죠. 선거에 의해 정치 권력이 창출되어야 정당성 획득이죠. 획득, 선거에 의해서. 네. 획득은 선거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야 정당성을 판별하는 기준 되죠. 그 다음에 이 정치 권력은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받는가? 즉 행사할 때 법에 따라서 합법성 충족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의 행사가 그렇죠. 이 법이 내용까지도 정의로운 훌륭한 법에 따라서 이렇게 행사되고 있는가? 당연히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죠.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4번에 보세요. 정치 권력이 현재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 기능을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그럼 자 보시면요. 이때 당시 이승만 정권, 그 다음에 뭐 전두환 정권이죠, 여기? 이 전두환 정권이 정당성에서는 그렇죠. 이런 저항이 나타났지만 분명히 그 당시에 사회 질서 유지, 그다음에 안전 보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즉 독재 정치 권력도 공공의 그런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기능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으다라는 건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거 4번이 되네요. 그다음에 5번에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 나왔죠. 뭐예요?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느냐. 즉 정치 권력의 정당성 판별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여러분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잘 풀어보셨나요? 문제는 불과 8문제밖에 안 됐지만 이 중에서 사회계약설이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자료실에다가 이 사회계약설 문제만 이만큼 모아놨거든요. 반복해서 풀다 보면 문제 속에서 다른 문제 속에서 이 문제의 단서도 찾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계약설을 요목조목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서
모르는 거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꼭 정리하세요. 꼭 시험에 나는 부분들입니다. 시험에서 좀 시험만 강조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네, 우리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 꼭 달성해야 되겠지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단원 문제 풀면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